사실은 온난화의 어떤 끝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지구는 얼마든지 매우 높은 온도로 갈 수 있고요. 그러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금성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주변 온도가 이미 습고 온도가 수증기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온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더워도 땀이 안 나는 거죠. 땀이 안 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우리가 잃게 된다는 거거든요. 생존하기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에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 김백민입니다. 알기 쉽게 기후변화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열기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태풍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에너지 공급원은 바로 바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충분히 따뜻하게 데펴져야 태풍이라는 녀석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태풍을 만들어내는 다른 기상학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복잡해서 그건 생략하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바닷물의 온도다. 그래서 여름철에 충분히 약 27도에서 28도 가까이 수온이 가열이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태풍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태풍은 여름에만 생기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상한 일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수온이 27도, 28도까지 올라가는 적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태풍이 나타났다라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한 10년, 20년 지나면 겨울에도 태풍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태풍은 세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겨울에 태풍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거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까지 접근하진 않았지만 멀리 가지 않아도 2019년에도 그 12월에 태풍이 만들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주 특이한 현상이 아니게 돼버렸다는 게 큰 이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닷물 온도가 약 26도 이상이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겨울에도 충분히 태풍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주로 이제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똑같은 현상이 이제 대서양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태풍을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 지역, 인도양에서 발생하는 태풍급 강력한 저기압은 사이클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전부 다 같은데 바다만 다를 뿐이죠. 본질은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태풍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바닷물 온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기 상층의 온도가 오히려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강한 그런 어떤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 상층이 차갑고 바다가 뜨거우면 열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상층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기상학자들은 찬 공기가 위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아래에 있으면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도 찬물이 위에 있고 따뜻한 물이 아래에 있으면 섞이겠죠.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정성이 태풍의 어떤 강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가 뜨거운데 상층이 굉장히 우연히 날씨 때문에 차갑다. 그러면 또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풍이 기본적으로 생성될 때는 좀 고요한 바다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층에 예를 들어 제트기류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이 바람에 의해서 태풍이 약간 팽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 팽이가 우리가 톡 쳐주면은 팽이가 이렇게 자꾸 쓰러지려고 하죠. 태풍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질 때 제트기류가 이렇게 불게 되면 그 태풍의 축이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고요한 바다라는 조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줬을 때 강력한 태풍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나 뭐니 해도 바다가 뜨거워지면 태풍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닷물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더 자주 생길 것이냐 하는 거에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태풍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에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강한 태풍에도 우리가 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 그러면 태풍 루사, 태풍 사라, 태풍 매미 그 중에서도 사람들 기억 속에 좀 자리 잡아 있는 게 아마 태풍 매미 그러면 다들 기억나실 것 같거든요. 2003년에 태풍 매미가 기압으로 따지면 아마 940
정도까지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고요. 풍속은 60m/s, 시속으로 따지면 약 216km 그 정도 되는 너무나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해서 거의 뭐 130여 명이 뭐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했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태풍은 이제 매미를 꼽고 싶고요. 이름은 매미지만 진짜 매머드급 괴물 태풍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태풍에 비해서 그 위력 자체는 약하죠. 그러나 태풍은 너무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어렵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상청의 어떤 태풍 예측 능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전에는 대략적으로 동해 쪽으로 지나갈지 수도권을 관통할지 이런 정도의 예측이 가능해서 대비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갑자기 한반도 근처에서 급격히 강화되는, 우리 그걸 급강하 태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대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태풍을 제대로 대비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태풍의 어떤 경로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는 경로들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런 쪽에다가 항공기로 인공강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요두와 은 같은 그런 가루 같은 것들을 뿌린다면 태풍의 경로가 갑자기 약간 서쪽으로 바뀐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실험적인 것이고요. 또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면 사실 날씨를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오는 태풍을 갑자기 일본으로 막 우리가 보내려고 하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은 그 태풍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철저한 기후변화 적응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태풍을 아예 오지 않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라는 기후 시스템이 열적인 어떤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적도 지역이 너무 뜨겁다 싶으면 태풍을 만들어내요. 바닷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태풍을 만들어내서 적도 지역에 너무 많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극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태풍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바다 안에 쉽게 되거든요. 태풍이 이렇게 볼텍스이기 때문에 심해에 있는 찬물을 펌핑해서 끌어올리는, 그래서 뜨거운 바다를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차갑게 이렇게 식게 되거든요. 에너지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바다를 또 식히는 역할을 하고요. 또 이제 열적인 불균형이 있어서 중인도 지역에 너무 가뭄이 오래 지속이 될 때 이러한 태풍이 한번 옴으로 인해서 그런 가뭄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태풍을 못 오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순간적으로 못 오게 할 수 있겠지만 지구에 축적되는 극지역과 적도 지역의 불균형은 그럼 더 심해지면서 오히려 더 심각한 우리가 막지 못하는 슈퍼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풍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없는 지구를 가정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기후를요. 적절한 조건이 맞춰가지고 그런 기후가 있으면 지금보다 극지역은 훨씬 춥고 지금보다 적도 지역은 훨씬 더 뜨거운 그런 상태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기상학자인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는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기에는 다양한 불안정성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경합 불안정, 그 다음에 대류 불안정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온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지구 스스로 막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뾰족한 산 모양 위에 공을 딱 올려놨을 때 이게 영원히 멈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간만 건드려도 그 균형 상태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날씨도 태풍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저기압 고기압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실은 어떤 축적되는 극지역과 적도 지역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여름이 상당히 가물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비가 올 때는 또 한꺼번에 너무 심하게 폭우가 게릴라성 집중호우죠. 비의 형태가 좀 극단적인 형태로 치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순식간에 쏟아내리는 비라기보다는 그것이 또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제트 기류를 만나면서 서서히 깨지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축이 뒤틀리면서 팽이가 넘어지듯이 태풍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나라 가뭄에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떤 수증기 공급원, 해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태풍이 들어오는 경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직접 통과하는 태풍보다 우리나라의 효자 역할을 하는 태풍은 언제냐면 중국 쪽으로 태풍이 이렇게 들어가서 중국에서 깨진 그 구름 덩어리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폭염이나 가뭄으로 지친 토양에 촉촉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점을 주는 그런 태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풍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기압성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압성 소용돌이는 시계에 도는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서 한반도로 이렇게 오는데, 대개 태풍 같은 경우에는 열대 지방이 생겨서 중위도로 오면서 동편향을 하게 됩니다. 동편향이라는 건 동쪽으로 이렇게 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로 이렇게 접근하다가도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름철에 발달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게 서태평양에서 굉장히 여름철에 세력을 강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태풍은 그런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정통으로 이렇게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태평양의 가장자리를 타고 저기압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7월이나 8월 때쯤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쯤에는 일본 남쪽 그리고 제주도 이런 쪽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태풍이 가장자리를 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바로는 이런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철에 점점 더 북쪽으로 확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일본으로 들어가지 않고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앞으로는 배제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풍이 갔을 때 더 더워진 게 아니라 이미 달궈진 상태에서 이제 태풍이 들어와서 좀 식혀줄 타이밍에 하필이면 또 이제 저쪽으로 비껴간 거죠. 일본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아예 일본이건 우리나라건 다 이렇게 덮을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세력이었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도 보통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들어오는데 아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권 내에서 움직였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혀 가장자리를 타고 가지 못하고 우연히 일본 쪽으로 이렇게 경로가 결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사실은 열대야가 한 달 이상 됐었거든요. 2024년 가장 특이했던 점은 기후학자로서 봤을 때 한반도 주변 바닷물 온도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노말리, 즉 편차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운 바닷물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도 너무나 크게 부풀어서 한반도를 덮으면서 열돔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밤에도 식어야 되는데 수증기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 뒤덮여 있어가지고 밤이 돼도 전혀 시원하지 않은 한 달 이상 열대야가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이했던 굉장히 더웠던 무더웠던 여름 자체가 원인이지 어떤 태풍하고는 조금 관련이 적었고, 오히려 태풍이 들어왔었으면 그런 열기를 조금 걷어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나간 일이죠. 지구온난화가 아무리 심해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없어진다라고까지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가 열대 지역이 팽창한다라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거든요. 현재도 그 아열대 지역이 1년에 수킬로씩 북쪽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100년 정도 가면 상당한 수준으로 아열대 기후권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쪽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 수준으로 가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절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일은 우리나라는 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는 사실 1년 내내 뭐 여름 같은 기후죠. 근데 이제 살짝 비가 더 많이 오는 시즌이 있고 1년의 절반은 우기, 절반은 건기,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누지만 계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도
뭐 대만이라든지 중국 남부라든지 이런 지역은 그래도 계절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은 좀 위험하죠. 사실은 열대 지역이 이렇게 팽창함에 따라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같은 기후대로 변할 가능성 상당히, 특히 대만 같은 지역은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여러 가지 미래를 예측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한 2배, 3배 정도 이산화탄소를 더 내뿜고 사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면 전체 지구 온도가 한 5도 내지 6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전 지구 평균 온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40도를 훌쩍 넘기는 여름에, 그리고 50도에 육박하는 곳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오히려 막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지경이 되면 인류가 거의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단순 온도보다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온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습구 온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습구 온도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물이 증발할 때 뭔가 기화열이 생기죠. 그러한 기화열을 보려를 했을 때 온도를 의미하는데, 기화열 때문에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냥 온도보다는 온도가 좀 낮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습구 온도가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 우리 사람의 체온이 약 36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습구 온도가 약 뭐 35도나 36도에 근접하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습구 온도가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 날씨가 더워지면 땀이 나잖아요. 이게 증발을 하면서 기화열을 뺏어야 되는데, 주변 온도가 이미 습구 온도가 수증기를 너무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증발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온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더워도 땀이 안 나는 거죠. 땀이 안 나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을 우리가 잃게 된다는 거거든요. 생존하기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습구 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습구 온도가 예를 들어 지금보다 이산화탄소 2배, 3배 이상 쓰게 되면 35도를 넘게 되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놀랍게도 20도가 더 뜨거운 적도 있고요. 지금보다 20도가 더 추운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6억 년 전 아이스볼, 스노우볼 얼스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6,500만 년 전 공룡이 멸종하고 난 이후에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20도가 높았고, 북극에 열대 야자수가 존재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보다 약 5배, 6배 어떤 시대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온난화의 어떤 끝이라는 거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지구는 얼마든지 매우 높은 온도로 갈 수 있고요. 그러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금성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금성도 예전에는 물이 있었거든요. 온실기체가 너무 많이 배출되다가 너무 뜨거워지는 바람에 물이 다 증발해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면서 죽음의 행성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우리 지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인간이 이 지구에서 살아나고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현재 수준의 어떤 우리가 온실기체 감축 노력, 그리고 지금보다 좀 더 노력을 한다면 지구 온도는 약 3도,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지금 산업혁명 이후로 3도, 2.5도에서 3도 수준에서 우리 인류가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런어웨이 이펙트라고 하는 금성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거든요. 온실 효과가 너무 지구를 폭주시켜가지고 물이 다 증발되려면 이제 100도를 넘어야 되겠죠. 지금 인류의 역사상 약 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17번 정도의 빙하기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빙하기 간빙기, 이게 한 17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빙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에 있었고요. 그렇게 따져볼 때 우리 기후학자들은 앞으로 수천 년 혹은 적어도 한 10,000년, 20,000년 내로 다시 빙하기로 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한 200년 전부터 온실가스를 열심히 써가지고 지구를 오히려 빙하기가 아니라 더 뜨거운 지구로 지금 가고 있는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이게 빙하기로 우리가 안 가고 그러면 더 뜨거운 쪽으로 가니까 빙하기는 이제 안 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빙하기 간빙기의 원인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천체 활동에 의해서 사실 좌우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 지구의 자전축이 몇만 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공정 궤도가 찌그러졌다가 원에 가까워졌다가 하는 이런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해서 빙하기 간빙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빙하기도 천체 활동에서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인류의 어떤 굉장한 지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죠. 지구가 어디까지 견디냐 한번 보자 하면서 화석연료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빙하기를 앞당길 가능성을 또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어떤 영화 투마로우 아시죠? 화석연료를 너무 급하게 쓰다 보면 오히려 반작용으로 해류순환이 멈춰가지고 지구가 급작스레 빙하기로 가는 스토리가 투마로우였잖아요. 이제 굉장히 지구는 단순하지 않아요. 지구는 비선형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온실 효과가 있다가도 급격히 해류가 멈춰서 빙하기라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 빙하기가 안 오고 더 뜨거운 열폭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지구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녀석인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정말 과학자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멈추는 방법은 매우 단순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그리고 온실기체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도를 산업혁명 이후로 올려왔던 이유는 바로 인류가 여러 가지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배출한 온실가스였기 때문에 결국 그걸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에너지 전환에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일반인들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생각을 하죠.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을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것부터 우리는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인류의 당면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엄청 잘 드는 칼이라도 전쟁에서 쓰면 강력한 살상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냥 주방에서 쓰면 무 자르는 용도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굉장히 활용도 있게 사용한다면 에너지 전환을 굉장히 부스트업 시키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배터리 공장들이 있죠. 그런 어떠한 배터리 공장들이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더 많은 배터리들을 사용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 배터리 강국으로 가는데 큰 도움을 주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기차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기를 써서 가는 차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전기차를 쓴다고 해도 전기를 우리가 만약에 화석연료, 석탄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쓴다 그러면 전기차가 별반 에너지 전환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화석연료를 빨리 에너지 전환을 하고 그걸 또 전기차를 사용을 하고 전기차를 사용으로 인해서 또 배터리 기술이 축적이 되고 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전기차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서 제 역할을 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변화하는 기후에 상당히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사실 겨울에도 겨울 한파가 매년 심해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기온은 점점 겨울에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요. 단지 어떤 한파가 왔을 때 사만사원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머무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춥게 느껴질 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 한 70년대 80년대 허리춤까지 차는 그 폭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요즘 그런 눈 안 오거든요. 예.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겨울을 굉장히 춥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이 점점 너무 뜨거워짐에 따라서 따뜻한 기온에 너무 쉽게 적응을 했기 때문에 겨울을 상대적으로 그런 뜨거운 여름을 보낸 겨울을 더 춥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